오늘은 제가 4월 혁명하고 그 직후에 있었던 뭐 통일운동이라든지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1시간 10분 정도만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약간 예정에도 없이 여기 시설이 좋아가지고 사진을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사진인데요. 사진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월 혁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대충 아시라고 생각해요. 1960년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승만과 이기붕 이제 두 사람이 부정선거를 하다가 시민들이 이제 저항이 일어났고 4월 19일 날 아주 커다란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서 최고 집권자가 물러가는 그러한 상황이 온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이 부정선거는 3월 15일 날 있었지만은 이때 부정선거는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이미 계획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게 부정선거인지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2월 28일 날 고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처음 시위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 전으로 가죠. 하나 전. 예. 이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충 아시죠? 일요일 날 야당이 선거 집회를 하니까 거기 학생들 못 가게 하려고 일요일 날 등교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독재자들이 꼭 알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일요일 날 학생들 등교시키는 거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학생들이 그냥 눈에 분노의 핏발이 솟아가지고 여러분 1929년에 일제시대 광주 학생운동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면은 그 나주역 열차 그 사건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기분이 꿀꿀했는데 또 그때도 역시 11월 3일 날 그게 학생의 날이 됐지만 그 일요일 날 학생들 행사동원했다가 그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그 대구 지역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였고 이 사진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앞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인데 여기 젊은 학생들,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으로 보여요? 상당히 들어 보이죠? 네. 그리고 이 학생들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건장해 보이지 않아요? 이른바 일진스러운 면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 80년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격이 좋은 학생들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구 지역 학생들이 몰려 나온 모습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투표용지 슬쩍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공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인조 투표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부터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5인씩 짝지어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시위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런 부정선거 투표 연습을 하려고 예행 연습을 했어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그 예행 연습을 누가 시켰냐면은 경찰과 교사가 시켰습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음. 그래서 이제 3월 15일 날 선거가 있고 난리가 났었고 다음 분이요. 마산이었는데요. 이 1960년에 이 마산이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또 무역과 밀수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그냥 당시에는 경상도 도시라기보다는 이북 사람들도 많이 내려와 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의 사람들은 선거가 선거장에 가보니까 3인조, 5인조에다가 이거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산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이 앞에 보이는 동그란 모자는 경찰이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번이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학생들의 시위는 해질 무렵에 끝났는데, 해가 지면서 이제 도시 빈민 계층, 이제 그분들이 모여갖고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고, 그때의 시위는 상당히 폭력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에서 나중에 기대 이상의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도시 하층민,
도시 빈민들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인데. 근데 이때도 이제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은 2월 28일서부터 4월 18일까지 쭉 여기저기서 시위를 했는데 대학생들은 시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이제 첫 시위는 4월 18일 날 고대생이 첫 시위를 했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고대생들이 원래는 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계획이 좀 즉흥적으로 고대생들이 먼저, 지금 그 당시 이제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를 하다가 그냥 조용히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역시 이제 이 정권 측에서 보낸 깡패들이 습격을 해갖고 학생들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아주 천신만고 끝에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게 4월 19일 날 아침 조간에 났고, 학생들이 이제 이 신문을 보고 오늘이야말로 못 찾는다 해갖고 4월 19일 날 학생들이 대거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아침부터 집회를 갖고 교문 앞을 나왔는데요. 바로 이 4월 혁명을 했던 당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60, 7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의 주역이 됐던 사람들인데 다른 건 몰라도 되게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문을 나서기 시작한 게 놀랍게도 오전 9시입니다. 여기 대학생들 상상이 됩니까? 오전 9시에 시위하러 나갈 수 있겠어요? 일어나기도 힘든 판에. 이 모습은 이제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나아가는 장면이고요. 다음이요. 이것도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당시 서울대가 동숭동에 있었으니까 종로거리를 메운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보면은 이 학생들이 경무대 앞까지 갔다가 거기서 대대적인 발포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50명가량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은 서울에서 100명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머지 희생자들은 그날 오후에 서울 시내가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각지에서 경찰서가 파출소 같은 데가 이제 습격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한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런 사람들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여기 보이는 분들이 학생들로 보이시나요? 대체로 도시 빈민들이죠. 그러니까 날품팔이, 구두 닦기, 또 옛날에 이제 넝마주의라고 양아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요거는 경무대 앞으로 가는 그 총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다음. 이게 그 총쏘기 직전의 대치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총을 쏘아갖고 학생들이 도망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 당시 학생들이 경무대로 왜 갔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갔느냐. 그 경무대로 가면서,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그랬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이승만 물러가라 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흥미로운 거는 그 구호에 찬동하는 학생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호는 일부만 외쳤고, 그 당시 이제 기록들, 특히 그 별로 오염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대로 쓰여진 주로 이제 미국 대사관 보고 같은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기 전에 기록된 기록들을 보면은 이때 학생들이 경무대로 간 이유는 학생들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이게 부정선거고 당신이 지금 인해장매에 걸려갖고 잘 모르고 있으니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 그 얘기를 하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경무대 앞에서 경찰한테 우리가 대표를 보낼 테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경찰 간부가 그걸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총탄이었던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총탄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은 총탄을 피해서 그 소방차 뒤로 숨는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날은 군인들이 비상 계엄령이 내려져 갖고 이제 군인들이 그 서울 시내와 전국 5대 도시를 그 장악을 했고요. 다음이요. 예, 다음. 예. 파출소가 불타고 그러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이요. 그 이제 부상당한 학생들이 고송되는 장면이고요. 다음이요. 예. 그 이제 그 다음 날 계엄령이 내려졌으니까 언론 검열이 있죠. 이제 신문이 그 막 지워져가지고 발행된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사망자들의 모습이고요. 그 4월 19일 날 대체로 이제 학생들은 한 9시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끝까지 이제 남아서 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차량을 탁취해갖고 의정부 쪽으로 갑자기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고려대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 강당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새벽에 조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계엄군을 끌고 온 사단장이 직접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해산시켰죠. 근데 그때 고려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빈민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일부는 고려대학교를 나와서도 그날 아침에도 4월 20일 날 아침에도 저 해화동 이런 지역에서 또 경찰한테 돌 던지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다음이요. 피를 구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희생자들의 그 영정이 모셔진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5대 도시를 지켰는데 4월 19일 날 사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죠.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으니까, 유혈 사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5대 도시에서는 군인들이 지키니까 시위가 안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인천, 춘천, 군산 이런 조그만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때 일부 도시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부정선거 얘기보다는 이승만 물러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때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시민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4월 25일 날 계엄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단이 시위를 합니다. 교수단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프랭카드를 들고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라고 그 프랭카드를 들고, 이때 교수단이 그 발표한 성명서에 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는 물러가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교수단 시위가 교문 바깥으로 나가서 시내에 나갔을 적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호응을 했는데, 그때 구호는 이승만 물러가라였어요. 부정선거 다시 하라. 그런데 그래서 대체로 그 4월 혁명 그러면은 이 교수단 시위가 전환점이 된 것으로, 또 이때 이승만 물러가라는 구호가 처음 나온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약간 시차가 있지만 그것도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나가서 할머니 시위 파일로 가죠. 역시 마산인데요. 4월 혁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도시는 마산입니다. 이날은 4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단 시위 하루 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4월 혁명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싸웠던 그런 혁명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할아버지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마산에서. 근데 그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갈아치울 때는 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넌지시 암시를 한 거죠. 다음 사진이요. 근데 그 다음 날 할머니들이 시위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4월 25일. 교수단 시위는 오후 5시에 시작됐는데 마산의 할머니 시위는 오후 1시에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4시간 앞서 있어요. 근데
아까 규수단 시위 프래카드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현수막에 학생의 피해 보답해라. 전국 교수단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날 4시간 전에 할머니들의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은 학생 책임지고 네 대통령 불러와라. 교수단의 성명서에 나오는 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는 불러가라 라는 구호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명확한가요? 네. 실명을 거론했죠. 네 대통령이라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막 계엄령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네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해가지고 근데 참 정말 역사라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교수단 시위는 4월 혁명을 다루는 모든 책에 다 대서특필되지만은 이 할머니 시위 그것보다 4시간 앞선 이 할머니 시위는 마산에서 나온 3.15 민주화운동 그 책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책 본문 내용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사진집에 이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그 사진집에 날짜를 또 잘못 써놨어요. 시위 날짜를. 제가 동아일보를 보면서 그때 그 보도를 보니까 그때 시위는 4월 25일 오후 1시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할아버지 시위 모습인 것 같고요. 다음이요. 책임지고 물러가라. 갈아치울 때는 왔다. 할아버지 시위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예, 할아버지 시위 모습이고. 다음이요. 여기 이제 할아버지 모습이고. 다음이요. 네, 할머니 시위할 때 그 할머니의 모습. 그 4월 25일 날 교수단이 시위를 했는데 그날의 시위는 철야 시위였어요. 밤새도록 시위를 하다가 26일 날 역시 이제 그때 분들이 진짜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벌써 오전 9시에 종로거리, 동대문에서부터 종로거리가 미어졌고 그때 그 시위 군중들은 학생보다는 일반 시민, 빈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마침내 물러가겠다고 하야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탱크에 올라가서. 다음이요. 네. 그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는 시점에는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 그 당시는 국민학생이었죠. 초등학생들도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덕수 초등학교라고 그 광화문에 있는 학교인데요. 깜찍합니다. 다음이요. 믿어지지 않죠. 진짜 초등학생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다음이요. 모든 것은 해결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다음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일가가 자살을 하고, 다음이요. 그 장례식 모습이고, 다음이요. 이 대통령이 사저로 가는 모습이고, 다음이요. 그 군인들이 앞에서 환호하는 모습이고, 다음이요. 그 민의는 승리했다라고 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이제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장면이고, 다음이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했고, 이 대통령은 잠시 가 있다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와이에서 1965년 나이 90살에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하와이에서 환영받는 장면이고요. 다음이요.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남산에 세워져 있었고 파고다 공원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산의 동상이 먼저 무너졌는데 남산 동상은 높은 곳에 있어갖고 무너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고요.
파고다 공원에 있는 동상은 약간 파괴된 채 저런 식으로 이제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 동상을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주민이 자기 집 앞마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왜 건국 50주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때 그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역시 이제 4월 혁명 유족회나 이런 데서 반대해가지고 그분들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표로 가시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4월 혁명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초등학생부터 시작됐고 맨 처음에는 뭐 정권 퇴진 운동이 아니라 별로 정치적인 구호조차도 없었는데 결국 이제 희생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는 이제 그러한 사태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여기 4.19 사망자들의 직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4.19 그러면은 학생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의 숫자를 보면은 사망자 중에 물론 많습니다.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36명, 대학생은 22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4.19 세대 뭐 이러면은 대부분 그때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얻은 사람의 이야기만 부각되는 그런 측면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층 노동자, 무직자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혁명 때는 미국이 또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는데 역할을 했고 또 한국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역할을 했죠. 그런 거는 지금 요즘 공개된 미국 자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죠. 자,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이 대통령이 물러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물러가기 직전에 허정이라는 사람을 외무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없죠. 그리고 당시 부통령은 장면씨였는데 장면씨도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수석 장관이죠. 장관 중에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외무장관입니다. 이게 미국하고 제도가 똑같아요. 1공화국이. 그래서 당시 이제 외무장관으로 허정 씨를 앉혔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허정 과도정부라는 게 들어섰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던 날 4월 26일 국회가 이런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물러갔으니까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참 이게 거듭되는 일이지만은 사실 민주주의를 이루고 정치적 변화를 이룬다고 했을 적에 뭐 항쟁으로 누구를 물러나게 하고 이걸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국회의원들이 뭘 결의를 했냐면은 이 대통령은 이제 정식으로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을 하고 선거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니까 선거를 다시 하고 정부통령 선거를 가도정부 하에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해가지고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상 정부통령 재선거를 해갖고 정부통령을 세워놨는데 기존 국회에서 또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한다. 이 얘기는 뭔가 안 맞죠, 그렇죠? 내각 책임제가 되면은 대통령은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닌데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정권이 원리 원칙대로 이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부정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해갖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새로 세워놓으면은
정부는 민주적인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통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결국은 내각 책임제 개헌은 기존 국회, 그러니까 자유당 부정선거를 했던 자유당 의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국회에서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유당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기존의 자유당 의원들이 그대로 있는 국회는 해산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또 국회가 개헌한 그 선거운동 과정과 또 국회 개헌 과정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의 참여하에서. 그래갖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아예 선거에 나올 적에 자기는 대통령제를 지지한다. 자기는 내각 책임제를 원한다. 자기는 아주 급격한 사람, 급진적인 사람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개헌이 아니라 재헌을 원한다. 그럼 잡혀갔겠죠, 그때도. 하여튼 이렇게 헌법을 만드는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선거나 국회 내에서 어떤 공론,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개헌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내각 책임제든 대통령제든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상황은 역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일단 국회부터 해산하라고 주장을 했지만 당시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비원칙적인 일이었지만 기존의 자유당 의원들이 남아있는 국회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을 일단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해산되고 선거를 통해서 내각 책임제 헌법화해서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장면 정부가 들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과도 정부의 수반이었던 허정도 그렇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무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은 정부 통합 선거를 다시 하는 게 이게 기본 수순이다. 근데 허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대사를 만나서. 그게 참 이상적이고 내가 봐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말하자면 이제 혁명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고양이 되기 때문에 총선을 했을 적에 혁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의 국무부는 한국에서 당연히 정부 통합 선거 다시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그냥 기존 국회에서 개헌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미국 대사관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조속간 정권 교체는 진행이 됐지만은 문제는 이게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고, 그야말로 기존 기득권 보수 정치인들의 야합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면 정부는 틀림없이 민주적인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합헌적인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풀뿌리에서의 지지,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죠. 만약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치우면서 했다 그러면은 장면 정부가 그렇게 쿠데타로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이요. 하나면 뒤로, 조금 위로 올라가죠. 그 장면 정부기에는 말이죠. 상당한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주의 수준은 지금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좀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랑 비슷합니다. 상당한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또 이때는 혁신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진보정당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정당도 보면은 통일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온건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뭡니까? 새정치연합이죠.
맨날 바뀌어서 뭔지도 잘 모르겠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끝에 있는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진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민족일보 같은 진보적인 언론이 있었고요. 민족일보의 논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신문보다도 급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고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도 그때 했고 또 교원노조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사실 이 민주주의의 그 공간은 뭐 1년도 안 돼갖고 쿠데타로 끝났죠. 근데 이 부분은 4월 혁명과 또 짧은 그 민주주의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반도 전체에 제가 생각하기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그 과정에서. 왜냐하면은 5.16으로 집권한 세력들도 4월 혁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했거든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사회라는 데는 분단이 됐고 또 전쟁이 났고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춘 사회가 한국 사회였는데 그렇지만 놀랍게도 전쟁 끝난 지 7년 만에 시민들이 저항을 해갖고 집권자가 쫓겨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부가 들어섰고 또 군사정부가 장기 지속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 민주주의의 경험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남쪽에선 저항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한국 사회의 그 뭐 경제개발, 민주화 이런 것도 이때 4월 혁명이라는 게 없었으면 당연히 5.16도 없고 또 젊은 세대로의 어떤 교체도 없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활력은 생겨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단적인 이제 예로 비교를 하면은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건국을 했다고 하는 그 지도자가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가 역동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북쪽에서는 인류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갔잖아요. 아들, 손자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얘기할 때 그 당시의 시대적 여건 속에서는 그 당시의 조건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다른 일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되게 단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바로 4월 혁명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이런 예측을 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역사 속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도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고요. 물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길을 가는 거 결코 아니고요. 다양한 가능성이 경합을 하다가 그 경쟁 관계 속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면은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 가능성들은 이제 잠재되거나 또 저항 세력으로 남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역동성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고 났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면 포스트 이승만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을 적에 두 가지 점이 초점이에요. 경제하고 통일 두 가지입니다. 경제는 그때 우리나라가 대단히 못 사는 나라였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못 살았고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3분의 1은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거를 다 박정희 정부 들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은 이승만 정부 때도 세우려고 한 게 있고요. 장면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쿠데타 때 거의 작성을 했죠. 그리고 사실 군사정권의 그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실질적으로 장면 정부가 수립한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 문제를 그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이게 참 다른 겁니다. 지금은 사실 지금하고 1950년대는 상당히 격차가 있거든요. 시간적인 격차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그 발전 정도 또 그때 사람들의 경험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타인들을 이해하는데 역사학이 상당히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환경, 그 환경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고를 한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 사람들은 통일 문제를 민족적인 뭐 명령 뭐 하여튼 그런 명분 이런 논리가 아니고 상당히 생활적인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실생활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미국 문화원 있죠. 문화공보원. 그게 이제 미국 문화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역할도 하지만 정보기관으로서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957년에 한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관식으로 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그 세 가지였는데 좀 더 나은 생활 조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좀 더 그때는 뭐 주거 뭐 하여튼 입고 먹는 거 다 안 되니까 생활 조건이 좋아지면 좋겠다. 두 번째가 역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강해요. 이게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우리나라 그 사교육이 저는 우리 대학을 망쳐먹고 우리 나라를 망쳐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도 사교육을 시켰지만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무튼 교육을 강조하고 세 번째가 놀랍게도 통일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국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당장 지금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통일이라고 대답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NGO 학과에서 뭔가 다르나 한번 봅시다. 통일이라고 대답하실 분이 있으세요? 진짜로요? 네. 네. 조금 가식적이신 것 같아요. 저도 통일을 전공하는 학자지만 누가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통일이요. 이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일은 민족이 하나 되고 사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통일이 돼서 발 쭉 뻗고 자고 싶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 됐고 휴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또 전쟁 날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모 형제 만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이때 왜 통일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한의 남북 교류 제한. 이때는 이제 북한이 남쪽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50년대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쪽에 교류하자, 뭐 만나자. 이쪽은 다 북쪽의 제안이었죠. 남쪽은 그거를 거부하는 쪽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남북 교류 중에서도 역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저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들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저는 한국 정부 여태까지도 남북한 관계에서 약간 이게 초점이 좀 그렇게 됐는데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국제적 십자사에서 하는 그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서신교환입니다. 서신교환. 소식을 알아야 돼. 소식을.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얘기를 하는 이게 있고 그 다음이 상봉이야. 상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재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재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는 데를 택하는 거야. 이것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상봉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교류에 대해서는 그 당시가 상당히 뭐 전쟁 난 지 얼마 안 되고 살벌한 좀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부가 한 조사에서도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좀 많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그 새로운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초점은 경제와 통일이었고 이 두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표를 비춰주십시오. 네. 선건설 후 통일론은 이게 이제 한국의 보수 세력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제 보수 세력들은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멸공통일이죠. 북진통일. 북한 인정 안 하고 무력으로 쓸어버리고 통일한다. 이거였는데 사실 이때부터는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부터는 사실상의 흡수통일입니다. 남한을 경제적으로 선건설해서 부흥시켜가지고 북한 주민을 흡수해낸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정책이죠. 자, 그럼 선건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역시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다 똑같은 겁니다. 원조 갖고는 경제개발할 수는 없다. 이거는 다 결론이 났고 오히려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서 수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남한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외국 자본의 도입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또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국제 시장에 적극 부응하는 방식으로 경제 건설을 하게 하겠고 결국은 남쪽이 번영을 한 다음에 북쪽을 흡수하면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가능성은 중립화 통일론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진보정당을 혁신정당이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당시에 혁신정당은 지금의 새정치연합하고 지금의 진보정당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대 이때까지의 정치는 아주 극우 보수 세력, 아주 극우적인 세력,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히 강경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만 정계에 진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보수 야당 정도, 보수 야당과 진보 정당의 중간쯤 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점진적 타협적 통일을 얘기했고 그 방법은 중립화, 한국을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화함으로써 통일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한반도가 왜 분단됐느냐?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 패권을 둘러싸고 분단시켰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영세 중립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외국 군대를 우리나라에 들여보내지 않고 그리고 외국과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대신에 주변 강대국들이 그 나라의 영토 보존을 조약으로 합의를 해주는 겁니다. 스위스가 그렇게 해갖고 영세 중립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스위스식 방식으로 또는 오스트리아 방식으로 중립화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이 중립화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트랙의 협상이 필요한 건데 강대국들이 한국의 중립화를 협상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은 남북한이 이 길로 가겠다고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협적 점진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제 발전의 그 방향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러한 방향을 내걸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은 조금 내려주세요. 예, 여기 한 번만 더. 예. 당시 이제 통일사회당 당수였던 이동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소독스한 사민주의자입니다. 이제 이분의 이제 얘기를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민주적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국가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는 얘기, 요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도에서 중립화 통일론을 얘기를 한 거죠. 다시 이제 표로 가면은 민족혁명론은 급진적인 분들입니다. 급진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제3세계 민족해방혁명론 그래갖고 반제 반몽건 반매판 민족혁명이 곧 통일이고 이걸 해야 경제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이죠. 이제 이런 거를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집단 사이에 막 그 경쟁, 그 경쟁이 그 당시에 이제 사회의 그 전반적인 이제 갈등의 지형, 정치의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4월혁명 직후 또 장면 정부기에 그 대해서 보통 이제 통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 4.19 때 그렇게 해갖고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너무 민감한 통일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이념적인 양극화가 생겼고 그 양극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4월 혁명의 민주주의 실험은 막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 혼란론, 양극화론이죠. 반면에 이 시기를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이 시기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가 성장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두려워한 세력들이 이것을 진압한 것이 바로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석홍이라는 분이죠. 이분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서양 사학자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연구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65년도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5.16 사회 혼란 때문에 불가피했다는데 진짜 5.16뿐이 없었느냐. 그게 불가피한 것이었느냐. 이때가 누란, 계란을 쌓아놓은 막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검토돼야 된다. 그런 의문을 얘기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혼란, 뭐 양극화 이 얘기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혼란이거든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싫은 사람은 민주주의를 싫어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 시끄러운 제도인데 그렇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는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건데 뭐 보수와 진보든 어떤 대치하는 두 집단이 완전히 양극화돼 가지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그 갈등이 막 폭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4월 혁명의 상황은 갈등이 그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더 많이 표출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갈등의 상황이 폭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느냐, 진짜 양극화로 가고 있었느냐,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장면 정부 때 제일 과격한 시위는 장면 정부가 통일 논의를 억누르려고 뭐 방공이 특별법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혁신 세력들이 3월 22일 날 61년 그 횃불을 들고 밤에 시위를 했어요. 그때는 촛불이 없었나 보죠. 횃불을 들고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 자체는 상당히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횃불을 들었지만 그때 아마 전기가 안 좋아서 횃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시청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시청에서 그냥 해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좀 더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장면 총리를 막 욕하면서 이게 데모로 우리가 정권을 줬더니 데모기를 규제하려고 그러고 통일운동을 규제하려고 그런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장면 총리 사저가 해화동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앞에서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가 체류탄 한 20발 정도를 쐈고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에서 횃불 시위 벌어져 돌이 날아가 체류탄 터져 이런 과격시위 괜찮나 나라가 위태위태해 또 윤보선 대통령도 여기에 막 그 호응을 하고 그런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도 계시겠지만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들 어떻습니까? 체류탄 20발, 투석전 약간 과격시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4월 혁명 전에 해방 직후의 시위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뭐 화염병 이런 게 아니고 막 폭탄, 칼, 창 막 만나면 죽였어요 사람을. 근데 또 이후 군사정권 70년대 특히 80년대 시위는 교내에서 시위를 해도 체류탄 기본 200발입니다. 기본 200발. 투석전 기본에다 막 화염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적에 결코 이게 이 시기에 가장 가역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 또 재밌는 거는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일도 있냐면은 그 통일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남북 학생회담을 제안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자통이라는 통일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그 남북 학생회담을 지지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5.16 나기 3일 전이에요. 5월 13일 날. 근데 참 놀라운 건데 그게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했어요. 지금 아주 이상한 건물이 들어선 거기 운동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말이죠. 이게 통일 관련 상당히 급진적인 집회였는데 최소 10,000명은 넘었습니다. 10,000명에서 30,000명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거기에는 정작 남북 학생회담을 그 주장한 학생들은 막 사회 여론이 빗발치니까 그거 다 접었거든요. 학생들은 별로 안 갔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지식인들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또 빈민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 발제문에 보면 나오는데 당시 사람들의 사고는 통일을 생활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왜 못 사느냐? 분단돼서 못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분단이 됐기 때문에 북쪽에 공업이 있고 남쪽에 농업이 있는데 둘 다 안 된다. 그리고 그 북쪽에 지하자원이 있고 남쪽에는 인력이 있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다. 근데 이 얘기가 상당히 별로 타당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알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한반도는 옛날부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차점이잖아요. 그래서 고조선부터 중개무역을 하다가 결국 저 중국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한사군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섬이에요. 대륙과 막혀 있습니다. 북한은 바다가 나눠져 있어요. 반도인데 바다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해양으로 진출할 길이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북한의 식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우리 역사를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말이죠. 조선시대에도 함경도 평안도 북쪽 지역 식량 자급 안 됐습니다. 남쪽 하삼도의 식량이 북쪽으로 안 가면은 그 지역은 식량이 자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인구를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분단이 된 후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협동농장 만들고 비료 막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황교이고 뭐고 없이 막 산
산비탈을 깎아서 논 만들고 밥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의 재앙이 생기죠. 그 이후에 지력 떨어지고 산비탈에 밥 만든 거 전부 다 홍수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고픈 상황이 오는 거죠. 북한에 식량 없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그 약간 샜는데 5월 13일 날 그래서 서울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뭐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해 있다 이런 구호도 외치고 또 그때 이제 유명한 구호가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반공단체가 있죠. 반공단체가 그 집차에다가 스피커 달아가지고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또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하고 외치면은 스피커로 이 땅이 네 땅인데 빨갱이가 설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즘 만약에 요즘 한총련인가요? 아니면 좀 이름이 또 바뀌었던데 대학생연합인가? 한대련에서 막 이 땅이 네 땅인데 통일운동 집회하는데 자유총연맹이나 막 어버이연합인가? 그런 데가에서 이 땅이 네 땅인데 빨개 종북주의가 설치느냐 하고 스피커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냥 평화롭게 서로 선전하고 말까요? 뭔가 사단이 날까요? 경찰이 막지 않으면 싸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때는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해도 서로 돌 던지거나 싸우거나 폭력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지구문트 바우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근대 사회에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뭐 민주주의고 뭐고 합리주의고 관료제고 이거 다 알고 보면은 폭력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제 강조점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폭력을 예방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4월 혁명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같은 국민이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선건설이든 중립화 통일론이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아니고 비폭력적이었다는 거죠. 그 갈등의 양상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차이는 드러났고 갈등은 표출되었지만 그것이 폭력적인 방향으로 가거나 양극화된 방향으로 가는 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예를 들면은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이 지역 감정 뭐 지역 대결 구도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어설프게 뭐 삼국시대까지 가갖고 우리나라 역사에 뭐 전통하고 연결시키는 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도 출신인데 전라도에서 국회의원하고 전라도 출신인데 경상도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많았습니다. 조재천 같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대구에서 국회의원 했죠. 그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그 군사정부 때 생긴 건데 참 재밌는 게 4월 혁명 때 이 혁신계들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통일운동 이런 게 제일 활발하게 진행된 데가 어느 지역일 것 같습니까? 네, 대구하고 경상도 지역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차이였을까요? 대구 경상도하고 다른 지역하고. 대구 사람들이 원래 진보적이었을까요? 그때 대구는 진보가 보수를 압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분단 상황인데. 대구에도 역시 정계의 주류는 보수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같은 경우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혁신 세력들이 활동을 해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수용을 해주고 공존할 수 있었던 질서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에서 대구와 경남은 뭐가 특징이죠?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을 안 당했죠. 그러니까 점령당한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우가 서로 죽였던 거야. 좌우가. 맨 처음에 좌익이 우익을 죽이고 그다음에 우익이 좌익을 죽이고 그다음에 좌익이 우익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좌파나 좀 급진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혁명 때 피해 학살자 유족이라 갖고 민간인 학살 그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 활동이 벌어진 거 정확하게 낙동강 이남 지역에서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좌익도 우익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경상도 지역은 아무래도 한국전쟁의 피해를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양극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운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역사는 항상 정해지고 결코 단순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가능성의 경합 속에서 가고 그러한 경합들을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양극화나 폭력성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존과 타협, 사회적 소통을 더 많이 진작시킨다. 4월 혁명의 경험은 그거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